여보세요, 119입니까? 손에 감각이 없어요. 젓가락을 들다가 자꾸 떨어뜨리고 단추도 못 채우겠어요.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말도 잘 안 나와요. 빨리 와주세요. 손발 저림.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저리고 걷다 보면 발바닥이 화끈거리는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대부분은 그냥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뇌졸중의 마지막 경고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8년간 신경과에서 근무해온 박진수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환자분들의 80% 이상이 몇 주 전부터 손발 저림 증상을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오늘 이 한 편의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달 새벽 4시 응급실로 실려온 72세 김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습니다. 고혈압 정도만 있으셨고 약도 잘 드시고 계셨죠. 그런데 2달 전부터 오른손이 자주 저리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손목 터널 증후군일 거라고 생각하시고 파스도 붙여보시고 손목 보호대도 착용해 보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한 달 전부터는 젓가락질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국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일이 잦아졌고 단추를 채우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시라고 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며 미루고 계셨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쓰러지셨습니다. 말도 어눌해지고 입이 한쪽으로 돌아갔어요. 다행히 아들 내외가 함께 살고 계셔서 즉시 119를 불렀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증상이 시작된 지 1시간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급히 CT와 MRI 검사를 했더니 뇌에 중요한 혈관이 막혀 있었어요. 뇌경색이었습니다. 즉시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고 혈관 재개통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으셔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셨어요. 여러분, 손발 저림은 절대 가볍게 넘길 증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손발 저림이 위험한지, 그리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발 저림이 생기는 원인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손발 저림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초신경 문제입니다. 당뇨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이나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나죠. 손끝, 발끝부터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오는 양말이나 장갑을 낀 것 같은 저림이 특징입니다. 작년에 67세 이철수 씨가 이런 증상으로 오셨어요.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지 12년 정도 되셨는데 최근 몇 년 사이 혈당 조절을 소홀히 하셨대요. 발끝부터 저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발목까지 올라왔고 밤에는 화끈거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었어요.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시고 신경재생을 돕는 약물 치료를 시작한 후에야 증상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신경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이철수 씨는 지금 매일 혈당을 측정하시고 발 관리도 철저히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척추 문제입니다. 목뼈나 허리뼈에서 신경이 눌리면 손발 저림이 생길 수 있어요. 목 디스크가 있으면 손이 저리고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다리가 저립니다. 이런 경우는 특정 자세를 취하면 증상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70세 박순자 할머니가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 쪽이 유독 저리다고 하셨는데 특히 고개를 뒤로 젖히면 증상이 심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MRI를 찍어보니 목뼈 5번과 6번 사이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로 증상이 많이 호전되셨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다행히 수술 없이 회복되셨고 지금은 규칙적으로 목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재발을 예방하고 계십니다. 할머니가 하시는 목 스트레칭은 아주 간단해요.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숙이는 동작을 각각 10회씩 하루 3번 반복하신대요. 이렇게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목 근육이 강화되고 디스크 악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위험한 원인이 바로 뇌혈관 문제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기 시작하면 손발 저림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한쪽만 저리거나 갑자기 시작되었거나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럼 어떤 손발 저림이 위험한 신호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한쪽만 저린 경우입니다. 양쪽이 동시에 저리면 대부분 당뇨나 척추 문제지만 오른쪽이나 왼쪽 한쪽만 저리면 뇌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작년에 65세 정미숙 씨가 이런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왼쪽 손만 자꾸 저렸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인 줄 알고 손목 보호대만 착용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려는데 왼쪽 입꼬리로 물이 새는 거예요. 거울을 보니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오셔서 검사를 했더니 뇌경색 초기 단계였어요. 일주일 전부터 나타난 손 저림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심각한 장애가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갑자기 시작된 저림입니다. 몇 년 동안 서서히 나타난 저림은 대부분 당뇨나 척추 문제지만 갑자기 어느 날부터 시작된 저림은 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68세 강병호 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평생 손발 저림 같은 건 한 번도 없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른손이 저리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운동을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하지만 이틀 후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팔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어요. MRI를 찍어보니 뇌의 중요한 혈관에 혈전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나타난 갑작스러운 손 저림이 뇌졸중의 경고였던 거죠. 응급치료로 다행히 회복되셨지만 만약 첫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오셨다면 뇌졸중 자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저림과 함께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어지러움, 두통, 말이 어눌해짐, 시야 흐림, 걸음걸이 이상 등이 함께 나타나면 매우 위험한 신호예요. 73세 송영희 할머니가 바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는데 오른손이 저리고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누워 계셨는데 점심때쯤 되니 말이 꼬이기 시작했대요. 가족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으로 모시고 왔는데 검사 결과 뇌에 작은 혈관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손의 쪽 혈관이 막혀서 어지럼증과 함께 손 저림이 나타난 거였어요. 즉시 치료를 시작해서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셨습니다. 몸이 보내는 여러 신호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네 번째는 활동 중에 심해지는 저림입니다. 걷다가 손발이 저리거나 계단을 오를 때 저림이 심해진다면 혈액순환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70세 김태수 씨가 이런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조금만 걸으면 손발이 저리고 무감각해진다고 하셨어요. 특히 팔을 들어 올리면 손이 더 저렸대요. 검사 결과 쇄골 아래 동맥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서 활동할 때 필요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저림이 생긴 거였죠. 혈관 확장술을 받으신 후에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밤에 심해지는 저림입니다. 특히 새벽에 손발이 저려서 잠에서 깬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66세 이명자 할머니가 이런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3시쯤이면 양손이 저려서 잠에서 깬다고 하셨어요. 손을 털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서 손목 터널 증후군인 줄 알고 지내셨대요. 하지만 검사 결과 목뼈에서 신경이 심하게 눌린 상태였습니다. 누워 있을 때는 목뼈의 위치가 바뀌면서 신경 압박이 더 심해져서 새벽에 증상이 악화되는 거였어요. 경추 신경이 계속 눌리면 손의 근육이 위축되고 나중에는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적절한 베개를 사용하시고 목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베개 높이를 바꾸신 것만으로도 증상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혈압 관리입니다.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고혈압이에요.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에 계속 압력이 가해지면서 혈관이 손상되고 결국 터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목표 혈압은 수축기 120, 이완기 80 미만입니다. 하지만 나이와 기저질환에 따라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또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69세 조영수 씨가 이런 실수를 하셨습니다. 혈압약을 10년간 드시면서 혈압이 잘 조절되자 이제 괜찮아진 것 같다며 임의로 약을 끊으셨대요. 그런데 한 달 후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약을 끊은 후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뇌혈관이 터진 거였어요. 응급수술로 생명은 건졌지만 반신마비가 남았습니다. 혈압약은 평생 드셔야 하는 약이에요.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당뇨병은 혈관을 손상시켜 뇌졸중 위험을 2배에서 3배 높입니다.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으로 유지하세요. 당화 혈색소는 6.5% 미만이 목표입니다. 71세 박정숙 할머니가 혈당 관리로 뇌졸중을 예방한 좋은 사례예요.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후 식이요법과 운동, 약물 치료를 철저히 하셨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정확히 따르셨기에 지금까지 15년간 당뇨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측정하시고 수첩에 기록하십니다. 병원에 가실 때 이 수첩을 가져가시면 의사가 혈당 조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서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세요.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100 미만, 총 콜레스테롤은 200 미만으로 유지하세요. 67세 최민호 씨의 경우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셨대요. 그런데 5년 후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어요. 검사 결과 목 동맥이 콜레스테롤 플라크로 7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치료를 받아 회복되셨고 지금은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시면서 철저히 관리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을 만들어 뇌졸중 위험을 2배 높입니다. 금연 후 5년이 지나면 뇌졸중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낮아져요. 63세 김성호 씨가 금연으로 건강을 되찾은 사례입니다. 40년간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우셨는데 손발이 자주 저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자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뇌혈관과 심혈관이 모두 좁아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당장 담배를 끊지 않으면 1년 안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즉시 금연을 결심하셨대요. 처음 3개월이 가장 힘들었지만 금연 패치와 의지로 버텨내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손발 저림도 사라지고 혈관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뇌졸중 위험이 30% 감소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산책 수준의 가벼운 걷기로도 충분합니다. 75세 정순이 할머니가 걷기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고 계세요. 10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가 다행히 회복되신 후 매일 아침 공원을 30분씩 걷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드셨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 가셨대요. 지금은 하루도 빠짐없이 걷기를 하시고 10년간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약도 꼬박꼬박 드시지만 걷기를 통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되는 걸 느끼신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명상, 취미 활동, 사회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68세 윤미경 씨가 스트레스 관리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신 후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혈압이 급격히 올랐고 손발 저림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사람들과 어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대요. 6개월 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손발 저림도 사라졌습니다. 윤미경 씨는 사람과의 관계와 의미 있는 활동이 최고의 치료제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이 필요해요.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70세 장병철 씨가 수면 개선으로 건강을 지키고 계세요. 불면증으로 매일 4시간에서 5시간밖에 못 주무시던 분이었는데 혈압이 계속 높게 나오고 손발 저림도 심했습니다. 수면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신 후 혈압이 안정되고 저림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장병철 씨는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으며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또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시고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하신다고 해요. 이렇게 하니 잠드는 시간이 훨씬 짧아졌고 중간에 깨는 일도 줄어들었답니다. 여덟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확인하세요. 뇌 MRI나 경동맥 초음파로 혈관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좋습니다. 74세 서만순 할머니가 정기검진으로 뇌졸중을 예방하셨어요.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시는데 작년에 경동맥 초음파에서 혈관이 좁아진 게 발견되었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었지만 혈관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확인하고 즉시 약물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1년 후 재검사에서 혈관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았고 증상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정기검진 덕분에 뇌졸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하시며 주변 분들에게도 꼭 정기검진을 받으라고 권하신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염분 섭취 줄이기입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미만으로 제한하세요. 짠 음식은 혈압을 높여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72세 김영철 씨가 저염식으로 혈압을 낮추셨어요. 평생 짜게 드시던 분이었는데 혈압이 계속 높아서 약을 먹어도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음식을 싱겁게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음식이 맛이 없어서 힘드셨대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 입맛이 바뀌면서 싱거운 맛에 익숙해지셨고 3개월 후에는 혈압이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국물 요리를 줄이시고 양념은 식초나 레몬즙을 활용하신다고 해요. 김치도 덜 짠 겉절이로 드시고 찌개보다는 구이나 찜 요리를 선호하신답니다. 그럼 이제 손발이 저릴 때 즉시 시도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FAST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뇌졸중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거울을 보고 웃어보세요.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위험 신호예요. A는 암, 팔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지면 위험해요. S는 스피치 말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말해보세요.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이 꼬이면 위험 신호입니다.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골든타임은 3시간입니다. 71세 한영숙 할머니가 FAST 테스트로 생명을 구하셨어요. 텔레비전에서 이 방법을 배우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이 저리고 어지러워서 거울 앞에서 FAST 테스트를 해 보셨대요. 웃어보니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즉시 119를 부르셔서 1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하셨고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아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두 번째는 혈압 측정입니다. 손발이 저릴 때 혈압을 재보세요.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이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세 번째는 증상 기록입니다. 언제부터 저렸는지, 어느 부위가 저린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메모해 두세요. 병원에 가실 때 이 정보가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69세 오정숙 할머니가 증상 기록으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셨어요. 손이 저릴 때마다 날짜, 시간, 어떤 상황에서 저렸는지 수첩에 적으셨는데 병원에서 이 기록을 보고 패턴을 파악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 증상을 무시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이에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둘째, 민간요법만 믿는 것입니다. 손발 저림에 좋다는 민간요법들이 많지만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셋째, 약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넷째, 증상이 저절로 사라졌다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증상이 좋아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은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65세 신동철 씨가 이런 실수를 하셨습니다. 손이 저렸다가 10분 후 좋아져서 괜찮다고 생각하셨는데 이틀 후 심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증상을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격적인 뇌졸중의 경고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김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퇴원 후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고 혈압과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십니다. 약도 빠짐없이 드시고 담배를 끊으신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손발 저림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오셔서 확인하십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달 동안 몸이 보낸 신호를 무시한 게 정말 후회된다고, 이제는 작은 증상도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할머니의 아들 김성훈 씨도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손이 저리다고 하실 때 병원에 가시라고 더 강하게 권했어야 했다고, 가족들도 어르신들의 증상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머니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김성훈 씨는 어머니와 매일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시고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하신답니다.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최고의 예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손발 저림은 절대 나이 들어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예요. 특히 갑자기 시작되었거나 한쪽만 저리거나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FAST 테스트와 예방법들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손발 저림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또는 지금 겪고 계신 증상이 있으시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아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